이야기 고수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돌뱅이의 꾀. 옛날 어느 나루터에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후줄근한 옷차림의 장돌뱅이 허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찌그러진 갓을 뒷목에 늘어뜨려 놓고 염소꼬리 같은 수염을 어루만지다가 허리춤에 찬 전대를 쓰다듬었습니다. 전대 속에는 수월찮게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내 쌈지 주머니에서 꺼낸 연초를 담뱃대에 이겨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번 봉화장에선 멸치와 북어가 좀 잘 팔려. 짭짤했지? 어흠. 헛기침을 해대던 허씨가 짧은 담뱃대에 연초를 이겨 넣고 부싯돌을 막 치려는데 저 앞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여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 어르신, 보정리 가는 배가 언제쯤 떠나나요? 잘록한 허리에 두 팔로 머리에 인 자루를 떠봤더니 저고리 밑단으로 삐져나온 봉긋한 가슴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사내는 부싯돌을 놓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머리에 인 자루를 받아 땅에 내려주며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보정이 가는 길인데 배는 곧 올 것이요. 여인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생긋이 웃었습니다. 웃는 그 얼굴이 보기 드문 미인이었습니다. 어르신 고마워요. 아, 자꾸 어르신 하지 마시오. 내 나이 댁보다 몇 살 더 먹지 않았으니께. 호호호, 내 나이가 얼만지나 알고 그러세요. 부평 나루터에서 보정리 가는 배를 기다리며 허씨와 여인네는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보정리는 무슨 일로 가시오? 내일이 장날이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약초꾼이라오. 소백산 비탈길에서 아주 귀한 약초를 만났습니다. 어제 캔 야관문과 하수오를 팔아서 시아버지 약값에 보태려고요. 아니, 남편 되는 양반은 무언하고. 서방님이 있으면 내가 왜 이 고생하겠습니까? 우리 남구는 벌써 먼 길 가신 지 3년이 넘었지요. 시아버지 홀로 남겨두고 가시니 제가 가장 노릇을 하고 있지요. 이 보따리 속에 든 약초를 팔아 약을 지어드리면 시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 무척 기쁘답니다. 허씨는 안 됐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며 고향집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마누라를 두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나도 3년 전에 상처했지요. 집에만 있으니 마누라 생각이 자꾸나. 문전옥답 배겨 맞이기는 모두 소작을 주고 슬슬 풍광이나 감상하며 바람 따라 발길 따라 유람을 다닌답니다. 아유, 풍채도 좋으시고 참으로 여유가 많아 보기 좋으십니다. 내가 좀 한인물한다 소리는 많이 들었지요. 네, 호호호. 과부와 호라비는 죽이 척척 맞아 배를 타고 가면서도 서로 신세 타령을 하다가 보니 어느새 보정리항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목을 축이자며 주막을 찾았습니다. 남자가 여인의 약초 자루를 메고 함께 주막에 들어가자 주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장돌뱅이 허씨가 집사람을 장터 구경 시키려고 데려왔네? 네? 그런 말 마시오. 내가 왜 장돌뱅이요? 슬슬 유람이나 다니는데 어서 방으로 안내하시게. 그러자 주모는 웃음을 참느라 손으로 입을 막고는 마지막 남은 객방을 주었습니다. 허씨는 나루터에서 만난 여인과
한 방 쓰는 게 남복이 멋쩍어 부부 행세를 했습니다. 방이 하나뿐이라니 할 수 없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야관문과 하수호가 든 약초 자루를 방 한가운데 두고는 갑자기 돌변하여 냉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한 방에 들어왔다고 함부로 흑심은 품지 마시오. 걱정 마시게. 마누라 죽고 나니 여자는 둘처럼 보인다오. 주모가 상을 들고 와 방 한가운데 커다란 보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습니다. 둘이서 겸상 저녁을 먹고 나서 장돌뱅이 허씨는 술 한 호리병을 물 마시듯이 벌컥 마시고 나니 얼굴이 금세 벌개졌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앉아 담배를 피우며 슬슬 궁리에 들어갔습니다.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여자도 약초자루도 내 것으로 할까나. 새벽 일찍 배를 타고 내빼면 그만 아니겠어? 흐흐흐. 저기 저 아주머니 하수오리 말로만 들었는데 산삼하고 맞먹는다는 그 하수오 구경 한번 해봅시다. 벽에 기대앉은 여인은 꾹꾹 묶은 자루를 푸는 대신 저고리 속 가슴 사이에 숨겨둔 하수오 한쪽을 꺼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만 드시오. 허씨는 얼른 받아 입에 넣고 바작바작 씹어먹으며 회심의 미소를 흘렸습니다. 그래 오늘 밤 이 여인네가 나를 어찌해보려고 하수오를 먹이는구나. 여인은 다 먹은 개다리 소반을 들고 부엌으로 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여인의 연신 웃는 소리와 뭐라 했는지 주모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침성이 좋은 여인은 금방 주모와 형님, 동생 하면서 말을 트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끝으로 주막등도 끄고 마무리를 끝낸 주모가 안방으로 얼른 들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드셔보시오. 하수오라고 한다는데 힘솟고 치는 데는 산삼보다 훨씬 좋다네요. 이 귀한 걸 먹으라고 거저주니 고맙지 않겠소? 다음 날 아침해가 벌써 떠올랐는데도 부엌에는 주모가 보이지 않았고 주막 굴뚝엔 연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객방 손님들이 고함을 치며 주모를 찾았습니다. 주모!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어야 장터에 가서 용을 쓸 것 아니오. 빨리 밥을 주시오. 손님들이 아우성치는 소리에 안방에 누워있던 주모와 서방이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려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도끼에 찍힌 듯 깨질 것 같았지요. 겨우 일어나 둘러보니 다락문이 활짝 열려있고 돈을 넣어둔 함이 사라졌지 뭡니까. 객방에서 잠자던 허씨도 머리가 뽀개지는 것처럼 똑같이 아팠습니다. 허씨가 깜짝 놀란 일은 허리춤에 감춰둔 전대 주머니가 없어진 것입니다. 멸치 북어파라 돈 좀 만졌다 싶었더니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비명소리와 함께 주모와 그 서방이 달려오더니 허씨의 멱살을 낚아챘습니다. 잡았다, 이 도둑놈아. 네 마누라가 가짜 약초를 먹이고 돈을 다 훔쳐갔어. 당장 내 돈 내놔, 이 도둑놈아. 허씨는 난감해졌습니다. 내 마누라가 아니라느니, 나도 전대가 털렸다느니, 그런 변명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았습니다. 허씨는 자기 전대 털린 것은 둘째치고 주막집 돈까지 꼼짝없이 물어줄 판이 된 상황을
약삭 빠르게 눈치챘습니다. 내 이 연놈들아! 허씨의 호통소리에 주막 주인이 멱살 잡은 손을 놓고 어이없이 쳐다보았습니다. 에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얼굴이 반반한 내 마누라를 너희 연놈들이 외딴 섬 색주집에 팔았지. 내 마누라가 너희 돈을 털어 도망갔다면 나도 함께 갔어야 옳지. 나 잡아가라고 여기 있겠나? 내 놈들이 전부터 여자들을 꼬이는 걸 내가 다 봤어. 돈 받고 어딘가로 보냈잖아? 그리고 나라에서 도박을 못하게 하는데 노름꾼들에게 객박 내주고 돈도 빌려준 거 내가 다 알아. 도박을 하면 도둑질한 것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는데 동원에 가서 곤장 100대를 맞아봐야 알겠구나. 당장 사또 앞으로 가자. 뒤가 캥기는지 조용해진 주모와 서방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펄펄 뛰는 허씨를 달랬습니다. 허씨, 네 알았으니 그만하고 어서 가시오. 그리고 다신 오지 마시오. 그러면서 허씨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버리고 돈만 훔쳐 배신한 마누라 찾지 말고 다시 장가가라고 하면서 묵직한 엽전 주머니를 얼른 품에 안겨주며 등 떠밀어 쫓아버렸습니다. 길몽과 점괘. 거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꿈을 하룻밤에 몇 가지씩이나 꾸다니. 이튿날 새벽에 눈을 뜬 이성계는 간밤 꿈자리가 어쩐지 석연치 않아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하나하나 꿈을 되새기며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지요. 이때 이성계는 아직 젊은 장군이었는데 날로 부패해가는 고려를 보면서 큰 걱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청운의 뜻을 품고 팔도강산을 두루돌며 무예를 익히는가 하면 명산대차를 찾아 재불보살님의 가호를 빌었습니다. 이성계가 함경도 안변 땅에 머물던 어느 날 밤, 그는 참으로 묘한 꿈을 몇 가지나 꾼 것인데 풀리지 않는 꿈 때문에 답답하여 대장부 채통도 접어둔 채 그 마을에서 해몽을 잘한다는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내 간밤에 꾼 꿈이 하도 이상하기에 찾아왔으니 해몽을 부탁하오. 상세히 설명하는 이성계의 꿈 이야기를 묵묵히 다들은 점쟁이 노파는 생각에 잠기더니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장부가 받은 꿈의 계시를 어찌 미천한 안악이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서쪽으로 40리쯤 들어가면 설봉산이 있고 그 산허리 작은 토굴에 신승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그 도인 스님은 토굴을 파고 공부하신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영험한 스님입니다. 그 스님께 가면 잘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성계는 그 길로 설봉산 도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토굴에 당도하니 스님은 선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스님께 삼배를 올린 이성계는 찾아온 사연을 밝혔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요? 그걸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는데 온 고을 닭들이 일제히 울어대더니 집집마다에서 방아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꽃이 마치 비 오듯 떨어져 내렸습니다. 다시 또 꿈은 이어져 저는 어느 허물어진 집안에 들어가서 석가래 3개를 등에 짊어지고 나오다가 거울 깨지는 소리에 문득 꿈을 깨게 됐습니다. 무슨 불길한 징조는 아닌지요. 또한 그 전에도 고층 금탑이 바다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위에 올라가는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아, 참으로 그런 꿈을 꾸었다면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될 꿈입니다. 스님은 은밀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 꿈은 길몽입니다. 마을의 닭들이 일제히 꽃기어 하고 온 것은 높고 귀한 지위를 축하하는 의미이며 집집마다 다듬이 소리는
임금을 모실 사람들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또 헌집에서 석가래 3개를 가로진 것은 마치 임금 왕자 형상과 같지 않습니까? 스님의 말을 들은 이성계는 흥분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상기된 얼굴에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그럼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진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스님은 말없이 시 한 수를 적어내 놓았습니다. 화낭능성실 경파김무성이라. 꽃이 떨어졌으니 열매가 맺힐 것이요. 거울이 깨졌으니 어찌 소리가 없으리까. 이것은 축복을 뜻합니다. 또한 9층 금탑에 오른 꿈을 꾼 것은 귀한 신분으로의 등극을 예지한 것이요. 스님은 일어나 합장 배례하면서 말했습니다. 소승의 법명은 무학이라 하옵는 바, 비록 부족하나 약간 법술이 있어 오늘 귀인께서 찾아오실 것을 예감했습니다. 장군 얼굴엔 군왕의 기상이 가득하옵니다. 허나 아직 겁기가 다 벗어지지 못했습니다. 성현에게 기도를 올리고 공덕을 지어야 일이 성취될 것이옵니다. 앞으로 3년은 더 기다려야 할 터이니 그동안 이곳에 절을 세우고 500나안을 모셔 기도를 잘 올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나만 알고 비밀을 지킬 터이니 장군께서도 꿈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무학대사에게 이성계는 스승의 예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후일에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무학대사와 만났던 이곳 안변 땅에 기도를 올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큰 절을 세우고는 임금 왕자를 해석했다 하여 서광사라고 이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성계는 500나안을 모시기 위해 서광사 경내에 웅진전을 건립했지요. 때마침 함경도에 있는 광적사가 화재로 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그 절에 방치된 대장경과 500나안상을 서광사로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길주에서 원산포까지 배로 옮겼으나 원산에서 서광사까지는 이성계가 직접 무거운 돌, 나한님을 한 분씩 등에 업어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498상을 옮기고 마지막 2분이 남게 되자 그는 한 번에 다 마치려고 2분을 한꺼번에 옮겨 모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도를 드리고 나서 살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간밤에 분명히 500나안님을 다 모셨는데 맨 나중에 모셔온 존상 한 분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놀란 이성계는 사방을 두루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단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성계가 자는데 그 사라진 존상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꿈에 나타난 존상의 말씀은 이러하였습니다. 그대의 심신이 그렇게 여의치 못해서야 되겠는가? 한 분씩 업어 모시다가 나만 덧붙여 업어가다니 나는 그렇게 정성이 부족한 푸대접을 받기가 싫네. 해서 묘양산 비로함에 내가 왔네.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날이 밝는 즉시 묘양산 비로함으로 사람을 급히 보내 알아보았더니 과연 그곳에 나안상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달려간 이성계는 정중한 자세로 참회한 후 다시 그 나안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그 나안님은 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성계는 할 수 없이 그 나안존상의 자리에 명패만을 모셨습니다. 서광사 웅진전에 모신 나안님이 500명에서 한 분 모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라고 합니다. 이성계는 서광사를 도에서 으뜸 가는 거찰로 만들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사는 박청지가 자면서 용 2마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꿨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기분 좋은 꿈을 한참 되새기다가 문득 조카가 떠올랐습니다. 과거 시험 보려고 한양으로 떠나는 조카에게
이 길몽을 팔면 좋겠구나. 이런 귀한 꿈 이야기를 전해들은 조카는 무척 반겼습니다. 제가 그 꿈을 사겠습니다.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기쁩니다. 두 사람은 천냥의 꿈값을 합의하고 대금은 과거 급제 후 관직에 오르면 지급하기로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의 천냥은 번듯한 기와집을 살 수 있는 엄청난 가격이었지요.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7,400만 원 가량인데 당시 쌀 한 석이 5냥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쌀 200석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었지요. 그러나 아쉽게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으니 거래는 성사되지 못했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서로 기분 좋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경북 봉화에 살고 있던 신씨라는 사람은 성룡과 황룡 두 마리가 서로 엉켜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후 친척 동생에게 이 꿈을 팔았는데 청색, 홍색, 백색 등 삼색시를 대가로 받고 그 청룡, 황룡 꿈을 팔았다고 합니다. 또 꿈 매매 이야기로 유명한 것은 김유신 장군의 누이 동생 꿈 이야기입니다. 장군에게는 누이가 2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언니 보이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희야, 어젯밤 내가 너무 신기한 꿈을 꾼 것 같아. 내가 서학에 올라 소변을 보니 장 안에 그 소변이 가득 차지 않겠니? 언니 보이는 이 꿈을 민망하게 생각했지만 동생 문희는 그 길몽을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비단치마 한 벌을 줄 테니 나에게 팔아요. 그렇게 길몽을 산 동생 문희가 그 꿈 덕분인지 몰라도 오빠의 친구 김춘추와 뜨거운 사랑에 빠져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문희는 무열왕의 왕비인 문명왕후가 되고 문무왕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적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꿈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견한다고 믿었지요. 태몽 꿈에서 곰이 나오면 사내아이가, 뱀이 나오면 여자아이가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최고의 꿈은 용꿈이었습니다. 조선의 학자 이율곡은 어머니가 검은 용이 나오는 꿈을 꾸고 나아 이름을 혈룡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었던 방을 몽룡실이라고 했지요. 조선 태종의 왕비인 원경왕후는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기가 떠오르는 태양 안에 앉아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이웃집 할머니가 해몽을 해주었는데 태종이 왕이 되어 아기를 안아준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실록에 실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 꿈은 당시 아기였던 셋째 아들 세종이 다음 왕이 된다는 뜻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영험한 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조선시대 최고의 명의였던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우리의 혼백이 사물과 작용하며 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 욕망을 현실에서 이루지 못해 만들어지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외부 사물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꿈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옛날에 돌을 깨우쳐 깊은 진리를 깨닫거나 마음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아라한과를 득한 사람은 꿈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꿈이란 소원 성취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또한 꿈은 무의식의 표현이니 그 무의식이 나 자신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귀를 기울여 봐야겠죠. 꿈을 미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연구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밤 잘 때 내 꿈 꿔? 이렇게 부탁하면 그 사람 꿈도 좀 꾸어주고 또한 예지력으로 미래를 엿볼 수도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정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승지로 한평생 임금님 곁을 지키다 낙향한 이정승은
학식이 뛰어나고 인품이 훌륭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는데 주역에 능통하여 점도 잘 쳤습니다. 정승집 뒷마당에는 큰 대추나무가 있었는데 밤이면 동네 젊은이들이 서리를 해가곤 했습니다. 대추를 따가도 워낙 점잖은 정승은 크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초승달이 가지 끝에 매달린 밤중이었습니다. 정승이 잠을 자고 있는데 또 서리꾼들이 대추서리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조금 따가지고 가겠지 하고 생각한 정승은 모른 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서리꾼은 계속 대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정승은 몇 번이나 인기척을 하며 그만 돌아가라는 듯 헛기침도 했건만 서리꾼들은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대추를 모두 서리 맞았는데 금년에도 몇 차례 따가더니 오늘은 아주 다 따갈 모양이었습니다. 점잖은 정승도 슬그머니 화가 나서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나 먹을 것도 좀 남겨놔라. 나도 맛을 좀 봐야 할 것 아니냐? 놀란 서리꾼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중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젊은이가 너무 급한 나머지 뛰어내리다 다리를 뼈는지 절룩거리며 달아나는 모습이 달빛에 보였습니다. 정승은 마음속으로 아뿔싸 내가 너그럽지 못했구나 하고 생각하며 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을 쳐보니 자기의 증손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리를 크게 다친 저 젊은이가 앙심을 품어 맺힌 한을 풀려는지 후대에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날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참 생각한 정승은 지필목을 꺼내 조그만 함에 넣고 봉한 후 겉면에다가 증손자만 열어보아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어느덧 노쇠한 정승은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내 증손자가 장가드는 날 이것을 열어보도록 해라. 세월이 흘러 증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정승의 공덕으로 후손들은 잘 살았는데 웬일인지 증손자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여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증손자 나이 9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지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제법 청년티가 나는 잘생긴 학동이 되었습니다. 이웃 마을에는 예쁜 처녀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학동을 남몰래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학동이 서당에 가고 있는데 처녀가 담장 안에서 넘어다보며 손거울로 햇빛을 반사시켜 학동의 얼굴에다 3번을 반짝반짝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을 치는 것으로만 생각했으나 며칠 동안 지나칠 때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므로 순진한 학동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동은 훈장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원래 훈장은 호라비로 있으면서 마침 그 처녀를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었는데 학동의 말을 듣고 나니 음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처녀의 손거울 장난의 뜻은 바로 이것이었지요. 금은밤 삼경에 나를 찾아오세요. 훈장은 이런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모르는 채 가만히 있다가 금은날이 되자 훈장은 학동에게 글방에서 자고 가도록 붙잡아 두었습니다. 학동이 잠들자 몰래 학동의 옷과 집신을 신고 학동인 척하고 그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비추던 담장 밑에 있는 조그만 별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의 뜻이 통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 처녀는 들어오는 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방에 들어온 사람은 그 학동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사람이었음을 알고 처녀가 놀랐습니다. 아니, 훈장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처녀가 소리를 지르자 훈장은 얼떨결에 처녀의 입을 막는다는 게 그만 그녀를 질식하게 해 죽이고 말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인 훈장은 급한 김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서당으로 돌아와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는 척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관가에서는 범인으로 학동을 잡아갔습니다. 집신과 흙에 묻은 버선을 물증을 대어 아무리 변명했으나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학동이 사형을 당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사형이 막 집행되기 전에 학동의 늙은 노모가 작은 상자를 들고 달려와 사또 앞에 엎드리며 간청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오. 이것은 이 아이의 선조께서 유물로 전하신 것인데 우리 집 가보입니다. 장가가기 전날 열어보도록 분부하셨지만 우리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 죽기 전에 이것이나 열어보도록 해주십시오. 사연을 들어보니 못 들어줄 이유는 없으려니와 옛날 유명한 정승의 유품이라니 호기심도 났죠. 사또는 관아대청에서 마당으로 내려와 학동이 상자 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백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구해 주었으니 당신도 내 손자를 구해 주시오. 글의 내용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또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순간 와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대들보가 부러지며 폭삭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상자 여는 것을 보려고 내려왔는데 만일 사또 자신이 대청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여지없이 깔려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이제야 정승이 써놓은 글의 뜻을 알게 된 사또는 재판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동에게 자세한 경위를 들은 사또는 처녀의 손거울 장난 이야기를 누구누구에게 말했느냐고 묻자 훈장에게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훈장이 범인임을 간파한 사또는 당장 훈장을 잡아다 족치자 하는 수 없이 인실직고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결코 그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길래 입을 막는다는 것이 그만. 할아버지의 편지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썼던 학동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감사기도를 올렸고 너무도 안타깝게 간 처녀를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